테피스트리를 뭐 우리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테피스트리에서 역사에서 유명한 작품 몇 점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테피스트리 역사도 굉장히 깁니다.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파로들의 그 무덤 안에도 테피스트리가 있었는데 그거는 뭐 자세히 따지지 않고 테피스트리가 절정을 맞은 것은 중세 유럽에서입니다. 특히 14세기를 기점으로 14, 15, 16세기에 아주 절정에 도달해서 철저히 귀족주의 미술입니다. 왜냐면 테피스트리 제작할 때 제일 좋은 게 영국의 양털이 제일 유명하거든요. 영국 양털이 세상 나오는 양털 중에 제일 수준이 좋다는 거죠. 그 영국 양털을 가지고 여기 요 벨기에랑 북부 프랑스, 남부 네덜란드 요 지역 요거를 플랑드르 한다고 했죠. 이 플랑드르 지역의 테피스트리 제작이 최고라고 칩니다. 그러니까 영국 양털을 수입해다가 여기서 테피스트리 제작하는데 이게 돈이 엄청 들거든요. 테피스트리가 크고 물론 작은 사이즈도 있지만 대개는 귀족들의 성에다 거니까 굉장히 제작하니까 철저히 귀족주의 미술입니다. 근데 그 절정기가 14세기, 15세기, 16세기 14세기, 15세기, 16세기인데 플랑드르 테피스트리가 제일 유명합니다. 그거를 좀 몇 점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테피스트리는 전형적으로 중세 이걸 샤토포르 하거든요. 성지 비슷한 성 이런 데 많습니다. 이제 이런 중세 성들 또는 그 팰러스들의 제일 중요한 문제점이 뭐냐면 겨울에 난방비가 엄청 들거든요. 그러니까 벽걸이라면 난방을 할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침실에다가 귀족의 성의 침실에 옆에다 이렇게 테피스를 걸고 침대에다 이렇게 발다키노를 했죠. 이런 식으로 되게 이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침대를 쓰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성에 이렇게 테피스트리가 주요 장식이죠. 주요 장식 이렇게 이건 나중에 거지만 이건 나중에 시대 테피스트리를 걸고 했고 그래서 테피스트리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서 중요한 테피스트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중세 기사도 문화 그런 같은 중세 유럽에서 가장 크게 발전해서 프랑스 혁명 때까지 18세기 말 때까지 굉장히 번창했습니다.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프레스코보다 이 북유럽에서는 더 중시했어요. 북유럽에서는 프레스코를 안 그리거든요. 습기 때문에. 그러니까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북유럽에서는 테피스트리를 훨씬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귀족적인 미술이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에 또 테피스트리는 뭡니까? 프레스코는 다죠. 프레스코는 벽에 딱 그리고 거기에 벽에 있으니까 이동을 못 하잖아요. 뛰어가. 근데 테피스트리는 요거 걷어서 딴 데다 걸면 되니까 그 이동성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좀 생각하기 어려운데 중세 유럽에서 14, 15, 16세기는 북부 프랑스나 이런 그 귀족들은 테피스트리를 중시했습니다. 테피스트리를. 일반 미술, 그 프레스코나 이런 것보다 그 당연히 엄청난 고가이고 그 양털로 제작했을 뿐만 아니라 실크도 비단도 넣고 그 다음에 금실 음식까지 사용한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철저히 중세 이런 중세 성 또는 기사도 문화 그런 게 일부였습니다. 그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바이오 테피스트죠. 근데 이건 테피스트는 아닙니다. 이거는 자수입니다. 자수. 테피스트는 직조기를 짠 거고 이건 자수인데 이건 한번 보셨죠? 이게 1070년대 1066년에 노르망디 공작이 프랑스 왕의 신하인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 프랑스로는 기혼무가 영국 왕이 계승해서 자기가 제일 그 순위가 높다고 생각해서 배를 타고 선단을 이끌고 영국으로 건너서 헤이스팅스 전투도 1066년에 헤이스팅스 전투에서 앵글로색손 그 계열의 왕을 격파하고 영국 왕이 돼버리죠. 1066년 노르망디 공작 바이킹 후손입니다. 노르망디 공작이 1060년에 영국을 정벌한 그러니까 윌리엄 콘퀘스트 정말 엄청난 사건이죠. 엄청난 사건인데 그거를 여기가 바이오라고 지금은 아주 조그만 마을인데 노르망디의 중요한 지역인데
여기 바위에 지금 보관되어 있는데 이걸 바이오 테피스트리 합니다. 이것도 보셨습니다. 이게 크기가 요 높이가 50cm이고 길이가 무려 70m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바이유에 프랑스의 바이유라는 지역의 그 박물관에 요거 하나 딱 있죠. 바이유 테피스트리가 있습니다. 50cm에 무려 길이가 70m라는 아주 긴 그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의 영국 정복기.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자수로 기록한 역사죠. 그 노르망디 공작 윌리엄이 어떻게 그 영국 왕 계승 쟁탈전에 가담하게 됐나. 그 다음에 군대를 이끌고 바다를 건너서 헤이스 정도에서 적을 만나서 격파하는 장면. 그것이 무려 70m에 달하는 기나긴 띠죠. 그 자수로 그 역사를 기록했는데 이거를 그냥 편의상 바이유 테피스트리 합니다. 바이유, 이 지역에 따라서 이 바이유라는 지역, 바이유 테피스트리인데 정말 장관이죠. 1070년에 제작했으니까 자수인데 아마도 영국 지방에서 제작했다고 봅니다. 이 런던 근처에서 제작했다고 보는데 영국에서. 그러니까 자수란 게 이걸 자수로 해가지고 엄청난 작품이죠. 무려 70m에 정말 장관. 이거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테피스트리 역사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요한묵시록 테피스트리가 있습니다. 요한묵시록의 내용을 테피스트리로 제작하는데 이거는 14세기 후반에 제작됐습니다. 14세기 후반에 이게 높이가 테피스트리의 높이가 6m, 그 전체 길이가 140m입니다. 그래서 이게 프랑스인데 이게 프랑스의 여기에 앙주 지방인데 앙주 공작이 주문한 겁니다. 14세기 후반에. 그래서 내용이 요한묵시록의 내용을 6m에 전체가 90장면인데 이런 6m 이런 장면의 총 길이가 무려 140m에 달아서 완전히 요 테피스트를 위해서 성을 따로 지었습니다. 그 성을 하나, 그 내부를 인테리어에서 프랑스의 앙주에 있는데, 프랑스의 여기 앙죄라는 지방에 있는 중세성에 묵시록 테피스트리, 아포칼립스, 묵시록 테피스트리가 아주 총 길이가 140m니까 굉장하죠. 이런 요한묵시록의 내용을 그린 테피스트리가 총 길이가 무려 140m에 달하는데 이거를 아포칼립스 테피스트리 합니다. 아포칼립스 테피스트리. 이렇게 모두 90개의 장면을 총 140m에 달하는 테피스트리를 제작해 놨습니다. 그래서 요한묵시록의 내역을 완전히 다 옮겨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유니콘, 전설적인 유니콘 사냥이라는 테피스트리입니다. 이것도 벨기에에서 제작된데 요거는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제작합니다. 요런 테피스트리, 요건 뭡니까? 우리가 이야기했죠. 밀플레르, 사우전드 플라워스, 꽃들이 엄청 많죠. 요런 테피스트리 양식을 밀이 프랑스어로 사우전드입니다. 플레르, 꽃, 사우전드 플라워스, 꽃들 장식이 엄청 많은데 굉장히 화려하죠. 그래서 이거는 유니콘 사냥입니다. 이것도 프랑스 지방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기에에서 제작되어 있지만 현재 프랑스 쪽에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반에 프랑스에서 제작돼서 이건 현재 미국에 가 있는데 제작하기는 프랑스. 그러니까 프랑스 북부 지방이 고급 미술, 이렇게 화려한 좀 뭐랄까 사치 미술이랄까 귀족주의 미술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프랑스가 이제 그런 요새도 무슨 명품 하면 뭐 루이비통, 샤넬 이러듯이 프랑스가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 장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지만 이 테피스트리가 굉장히 돈이 많았는데 이렇게 화려하고 이런 양식인데 이게 유니콘 사냥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냥팀이 출발합니다. 밀플레르, 배경은 수천 가지 꽃들 장식되어 있고, 그래서 유니콘을 발견했어요. 유니콘이 뿔이 하나죠. 뿔이 하나고 말천데 유니콘을 발견해서 공격을 합니다.
유니콘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막 공격을 하는데, 사람들은 유니콘을 잡을 수 없습니다. 유니콘을 잡을 수 있는 것은 처녀입니다. 그러니까 성관계 경험이 없는 여성만이 유니콘을 길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콘을 잡았어요. 잡아서 데려왔습니다. 성으로 데려와서 유니콘을 밀플레르, 사우선드 플라워스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묘한, 이게 유니콘 사냥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테피스인데 15세기 말 16세기 초반에 북부 프랑스, 아마 파리 근처에서 도안을 해가지고 브뤼셀에서 제작하는데, 그 브뤼셀이 플랑드르 테피스의 대표적인 아주 중세 말 르네상스 초기에 이런 화려한 문화의 아주 절정이죠. 근데 이게 과연 내용이 뭘까? 이게 왜 유니콘을 사냥을 가고, 유니콘은 신화에 나온 동물이죠. 공격을 하는데 결국 유니콘을 잡는 것은 버진, 그 성관계가 경험이 없는 여성이 잡았다. 그래서 데려와서 유니콘을 이렇게 가둬놨다. 그래서 유니콘하고 그 버진의 관계.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독교적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 성모 마리아랑 예수 이런 관계들 하는데,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여성의 정절을 강조하기 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의 정절. 왜냐면 뭐 중세나 르네상스나 이럴 때 여성에게 제일 중요하게 강조되는 인물이 정절이었거든요. 정숙, 정절. 그러니까 이 유니콘은 성경험이 없는 여성만이 유니콘을 길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유명한, 이게 유니콘 사냥이 굉장히 유명한 사냥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평면적이죠. 우리가 본 라파엘로 카토는 완전히 평면적이죠.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평면적인데,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테피스트리 문화가 얼마나 발전했는가, 얼마나 세련됐나. 그 내용도 굉장히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해석될 수 있는데, 기독교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유니콘하고 그 처녀, 버진을 성모 마리아, 동정녀 성모 마리아랑 예수의 관계도 보기도 하고, 여성의 정절을, 귀족 여성에게 가장 중요시되는 정절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유니콘은 사실 정신분석학적으로는 남성의 상징이죠. 뿔이 하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상당히 복잡한 작품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화려해서 테피스트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테피스트리 중에 하나입니다. 전형적인 밀플레르, 사우선드 플라워스. 그러니까 얼마나 중세 귀족주의, 그 중세 말 르네상스 초기의 귀족주의 문화, 북부 프랑스를 중심으로 한 발전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그 브루타니에 안이라고 유명한 여자가 있습니다. 브루타니의 군주였고, 이게 루이 12세랑 결혼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그 결혼 기념품으로 제작한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 유니콘 사냥은 굉장히 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작품입니다. 네? 유니콘 사냥. 그러니까 국제 고딕 양식이라고 굉장히 화려한 양식을 대변하는 건데, 거의 비슷한 작품으로 그러니까 귀부인과 유니콘이라는 또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거의 비슷한 작품입니다. 같은 조금 늦은 시기인데 다 이런 밀플레르, 사우선드 플라워스 이런 계열이에요. 보시면 알겠죠? 귀부인과 유니콘입니다. 귀부인과 유니콘. 그래서 이 그림은 뭘 그리고 있냐면, 이게 6점인데 시리즈가 6점입니다. 아까 그 유니콘 사냥도 이건 7점, 유니콘 사냥 총 7점이거든요. 총 7점인데 귀부인과 유니콘은 6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밀플레르, 엄청나게 많은 꽃들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겁니다. 촉각입니다. 이거는 지금 이 귀부인이 유니콘을 만지고 있죠. 그래서 이건 촉각을 가리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요 귀부인이 유니콘이고 귀부인이 여기서 뭘 맛보고 있습니다. 이건 미각, 맛, 미각을 가리키는 아주 화려한 테피스트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향기를 맡고 있습니다. 요거에. 그래서 이건 향기, 냄새를 맡는 향기를 관련된 그림, 테피스트리고, 요거는 뭡니까? 뭘 연주하고 있으니까 청각을 관련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유니콘이 거울로 보잖아요. 시각. 그래서 촉각, 미각, 그 다음에 후각, 청각, 시각 5점을 그리고 마지막 테피스가 이겁니다. 이게 영어로 뭐냐면 그러니까 내 마음으로 할 수 있다. 뭐 이 정도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내킨 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유니콘하고 귀분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좀 묘한 작품입니다. 6점의 테피스트리가 촉각, 그 다음에 그 미각, 그 다음에 촉각, 미각, 그 다음에 후각, 그리고 청각, 시각,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귀부인이 자기의 뭡니까? 인간을 유혹하는 여러 가지 그런 감각적인 면을 극복하고, 정숙한 여성이 된다. 그 정도 그림입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굉장히 화려하죠. Thousand Flowers. 그래서 이것도 귀부인과 유니콘.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중세 말 르네상스 초기의 귀족주의 미술인데 엄청나게 화려하죠. 네? 돈도 엄청나게 들었을 테고. 근데 이런 그 귀족주의 미술을 당시 귀족이나 부르주아들이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부 유럽에서는 프레스코, 벽화보다 더 선호했어요. 이동할 수 있으니까,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귀부인과 유니콘 시리즈의 6점입니다. 촉각, 미각, 그 다음에 후각, 청각, 시각, 그리고 나의 그런 정숙함에 의해서 다른 쓸데없는 욕망들을 극복하고 정숙한 여성이 된다. 그 정도 뜻으로 했을 때는 귀부인과 유니콘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테피스트입니다. 이게 15세기 말 16세기 초에 제작됐으니까 당시의 귀족주의 미술이 어느 정도 화려한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런 판국에 우리가 봤지만 그 직후에 라파엘로의 밑그림의 테피스트가 나오니까 전혀 다른 거죠. 네? 어떤 연극성이라든지 원근법까지 사용한. 그래서 라파엘로의 카툰은 테피스트의 역사, 회화의 역사에서도 중요하지만 테피스트의 역사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평면적이잖아요. 장식, 화려함에만 쓰였지 구도나 원근법 이런 거는 생각도 안 하는데, 요 테피스가 제작된 직후에 얼마 있다가 플랑드르에서 이런 테피스를 제작한단 말이죠. 라파엘로의 밑그림에 그래야. 그러니까 천연 테피스, 다른 테피스가 나왔는데, 그래서 라파엘로 카툰이 중요한 겁니다. 그 테피스가 중요한 거고, 전혀 다르죠. 몇 개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테피스는 굉장히 평면적입니다. 당대 그림이요. 굉장히 평면적. 원근법 이런 거 없습니다. 이거는 다비드랑 다비드가 탐해서 신하의 부인을 탐한 그 다비드랑 밧세바의 이야기를 중세 귀족주의, 귀족 문화의 한 그림으로 테피스트리고, 요거는 이제 예수 관련 테피스트인데 기독교 내용도 많습니다. 기독교 내용 많고, 이건 되게 사냥 장면을 그린 테피스트고 15세기 말입니다. 15세기 사냥 장면. 이거는 그러니까 알레고리 관련 테피스트인데 보시면 완전히 평면적이죠. 무슨 내용의 전달에 중시하지 구도나 이런 건 중시하지 않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냥 장면이 제일 많습니다. 벽걸이는 사냥 장면. 그리고 이건 전투 장면. 유명한 전투를 그린, 이거는 17세기에 그린 건데, 유명한 전투 장면을 그린, 이런 전투 장면을 그린 테피스트들. 그 다음에
이거는 자마 전투라고 스콜피오가 한니발을 무찌른 그 전투 장면을 그린 타피스트리죠. 그 다음에 이거는 풍경, 사냥 장면을 그린 건데 풍경을 강조한 타피스트리죠. 풍경을. 근데 이거는 비교적 원근법을 좀 썼습니다. 16세기인데 어떤 풍경을 그리고, 근데 이제 이거는 라파엘로 타피스트리는 전혀 다르죠. 완전히 구도나 이런 게 완전히 미술 쪽, 회화적인 영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그렇고, 요 그림을 보면 이건 헨리 8세의 초상화입니다. 헨리 8세 가문의 초상을 유화로 그린 건데, 이 그림이 1545년에 그린 그림인데 141cm, 355cm인데 유화입니다. 영국 화가 그린 유화인데 헨리 8세가 자기 아들하고 부인하고 뒤에 왕실, 영국 왕실을 상징하는 테피스트리 앞에 앉아있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유화로. 그러니까 테피스트리를 얼마나 왕족이나 귀족이 중시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데서는 헨리 8세가 잔 세이머랑 자기 그 아들이랑 테피스트리 앞에 앉아있는 광경을 유화로 그린 겁니다. 1545년에. 그 다음에 이건 루벤스의 밑그림. 루벤스의 밑그림에 그린 테피스트리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그 로마로 입성하는 광경인데, 근데 이런 테피스트리를 보시면 굉장히 평면적이잖아요, 다. 굉장히 평면적이죠. 다른 테피스트리는. 요거는 좀 안 그렇죠. 요게 아마 풍경인데 이게 9월의 모습인데, 요거 빼놓고는 테피스트리는 되게 평면적입니다. 사냥, 전투 장면, 기독교 관련 내용도. 근데 그런 테피스트리 역사에서 라파엘로의 밑그림에 그린 테피스트리는 상당히 혁신적이죠. 네? 이런 장면을 그렸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그 테피스트리 역사에서도 라파엘로의 밑그림에 근거한 테피스트리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19세기 1890년대 프랑스 혁명 때까지 크게 번성하다가 19세기까지도 어느 정도, 이거는 아서 왕과 성배 이야기입니다. 아서 왕과 성배, 영국에서 제작한 테피스트리인데, 프랑스 혁명 때까지, 14세기부터 프랑스 혁명 때까지 귀족주의 미술로서 굉장히 중요하게 고려되다가 그 이후로는 19세기 이후에는 좀 많이 시들해지죠. 많이 시들해지는데, 우리나라가 보통 생각하는 것과 달리 중세랑 르네상스 초반에 특히 북유럽 지방, 프랑스, 영국 이런 데서는 테피스트리를 상당히 중요한 미술 작품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워낙 고가고. 근데 그런 테피스트리 역사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다른 테피스트리랑 달리 되게 평면적이고 이런 구도가 이게 약한데, 라파엘로의 테피스트리는 회화의 역사에서나 테피스트리 역사나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것은 라파엘로가 시스틴 예배당에서 미켈란젤로랑 이런 사람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라파엘 카툰은 18세기, 19세기 서양 미술사에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를 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라파엘로가 미켈란젤로랑 이제 계속 정말 영원한 라이벌이었는데, 그 미켈란젤로가 자기가 직접 대결하지 않고 대리를 내서 라파엘로의 그림하고 대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림 대결, 라파엘로랑 미켈란젤로의 간접 그림 대결이라는 주제로 그걸 살펴본 다음에 라파엘로 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